국악과 과일의 고장, 그리고 네파란 세이버의 주 무대죠. 충청북도 영동군에 왔습니다. 영동군의 브랜드 슬로건은 레인보우 영동입니다. 무지개의 각 색깔마다 영동이 지니고 있는 자연과 특산품의 이미지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미지에 따라서 도시 곳곳을 무지개 빛깔로 장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색깔이라 할 수 있는 보라색이 와인을 뜻한다는데요. 일조량이 좋아 포도 당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이곳저곳이 포도 조형물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주력이 포도와 와인이긴 한데요. 사실 군의 심볼 마크는 감과 감꽃 모양이긴 해요. 그런데 영동은 과일만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3대 악성 가운데 한 명인 난계 박연의 출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악축제도 열리고 국악체험마을도 있고요. 마스코트 캐릭터도 악기를 들고 있는 우리소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픈 역사죠. 미군이 양민학살을 벌였던 노근리도 이곳 영동에 있습니다. 그럼 만화 얘기를 해볼까요? 네파란 세이버는 1998년부터 3년간 대원 CIA의 청소년지 영챔프에 연재되었던 만화입니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을 그려냈던 만화장인 박흥용 작가의 작품으로 자출족, 즉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서와도 같은 만화로 꼽힙니다. 발표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에선 자전거를 소재로 한 유일한 만화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전거 경주와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신체 묘사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작품의 무대는 1970년대 일제강점기 최고의 조선인 스타였던 안창남과 엄복동. 네, 그 엄복동이 아직 회자되던 시기의 충청북도 영동입니다. 작품은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영동을 무대로 중국 요리집 아들 최대한이 안창남처럼 비행기를 몰겠다는 꿈을 품었다가 서울에서 전학 온 여학생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에 꽂히면서 졸지에 자전거의 길에 들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내라고 떼쓰는 모습은 덤이군요. 이름도 몰라 쌕쌕이라 부르던 비행기의 조종관 대신 자전거 핸들을 쥐고 다니기 시작한 주인공 최대한. 대한이는 이윽고 타고난 체격, 승부욕에 더해 남다르게 부어오른 간덩이까지 갖추어서 여러모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이클부 가입 여부를 걸고 사이클부 선생과 벌인 시합에서 동네 거지를 치어 죽이는 사고를 내면서 그만 자기 손으로 앗은 생명의 무게에 짓눌리고 맙니다. 작품은 이렇게 자전거 시합을 묘사하는 것 외에도 소년의 성장은 물론 생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과 성찰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이와 같은 철학적 주제의식은 박흥용이라고 하는 만화가를 장르적 특성에 얽매이지 않는 작가주의 만화가로 분류하게 하는데요. 특히 이 네파란 세이버는 그와 같은 성찰의 도구로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이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자전거를 탄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다닙니다. 작가는 이런 인물들의 행동 원리와 더불어 시대상이 빚어낸 온갖 어른의 사정들을 촘촘히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네파란 세이버는 소년 소녀들의 성장기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는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을 리얼리즘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네파란 세이버는 각 캐릭터들이 각각 주어진 환경 내에서 성장해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골고루 성장하는 이야기를 한 무대 안에다 끌어들이려면은 좀 더 많이 알고 잘하는 어떤 그런 배경이 필요해서 고향이라는 무대를 썼죠. 많이 좀 아니까. 여주인공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그러니까 그 시대로 인하여 그 새롭게 이 나라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해보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고, 그 친구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친구를 지지하는 그러한 남자 주인공 양영식을 만들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돼서 자전거 선수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남자 주인공, 그 원래 주인공 대한이도
당시 어떤 정치 문화와 관계없이 성장해 가는데 이러한 각각의 주인공들이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한 무대에 다 끌어들이고 싶었는데 그 무대가 작가가 잘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그 한 무대 안에 다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하고 많이 아는 동네, 이걸 이제 고향을 생각하게 돼서 고향을 무대로 끌어들인 겁니다. 어렸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동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학교들이 이렇게 멀었어요. 또 차량들이 그 소위 그 이동하는 교통수단들이 이렇게 적었고 그래서 자전거를 참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란 환경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조명해내면 자전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다 싶어서 바로 그 시대의 용동을 제가 알고 있는 동네를 끌어들인 거죠. 예.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그 대중교통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고 그렇게 그 가까운 거리들을 어떤 대중교통을 위해서 그렇게 이동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어떤 그런 대중교통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걸어서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도로들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리는 도로들이 참 드물었어요. 다 비포장 도로, 신장로라고 불려지는 비포장 도로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먼지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있긴 있었지만 아주 드물었어요. 군용 차량이 가끔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 자전거가 당시에 그 대중교통 수단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쉽게 자전거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영동과 함께 그 시대와 함께 단순히 영동이 아니라 그 시대와 함께 끌어들였죠, 이야기에. 예. 짜집기했어요. 작품 속에, 그러니까 만화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이 주인공들이 달려야 할 이 트랙이, 로드맵, 이 길이, 실제로는 다 분산되어 있는 건데, 하나로 다 엮었죠, 이야기 중에는. 이를테면 뭐, 도덕제뿐만이 아니고 고마령인가요? 그 도로는 실제로도 자전거 대회가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한데 최근에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당시에 그런 길이 없었어요. 예. 근데 하여간 그런 길들을 이것저것 다 퍼즐처럼 엮어가지고 주인공들이 달려야 할 한 트랙처럼 만들어 조립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런 무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막 집단을 타고 산비탈에서 타고 내려오는 동네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게 제가 차후로 뒤로 가봤지만 작품 다 끝내고 뒤로 내려가 봤지만 그 산을 다 헤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끄럼을 탈 수 있는 그런 잔들이 다 없어지고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다 없어져서 차후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정말로 어떤 이미지로 화면에 담으려고 찾아온다면은 참 찾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또 가졌었어요. 제가 그거 하다가 망했죠. 실제로 이걸 영화화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소를 찾다가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있었다는 건 알고 그 필요한 현장은 없는 거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장소가 돼버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온 뭐 그런 것 때문에 영화하기를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그릴 당시의 이야기예요. 자전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 영동이나 이런 데서 지방 같은 데서 혹시 이런 자전거 레이스가 벌어져 가지고 그런 어떤 기록이 있다면은 그걸 찾았을 텐데 전혀 그런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정부에 벨로드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당시에 헌팅할 때요. 의정부에 벨로드럼인데 그걸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김화평 심판이사님을 그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시만 해도 훨씬 자전거 문화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헌팅할 때만 해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와는 또 달라요. 그리고 하여튼 그때의 중학생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 시대를 연상을 했어야 됐으니까 상상을 해내야 됐어요. 어떤 자전거가 당시에 그 도로를
다니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상상해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이제 막 헌팅하다 보니까 김하평 심판이사님이 다행히 그 오래된 그런 그런 경력들이 많은 도움을 이렇게 얻게 됐죠. 그 당시에 있을 만한 자전거, 현존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만화로 그려야 할 그 시대에 존재했을 만한 자전거 스타일들, 또 어떤 경기들, 또 그 전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얻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현장 찾아가서 만났으니까 뛰어다녀야만 만나는 분들이라서 참 많은 헌팅 때, 자료 헌팅 때 많은 시간을 그런 데다 쏟아야 했었죠. 이야기를 짜내고 그 내용을 보여줬더니, 이런 그 작전들은 지금도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세밀하다. 좀 이렇게 완전히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포장도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기 가지고 벨로드림이 아닌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예. 그렇죠. 영동에서 그런 무대가 쉽게 만들어질 리는 없었을 겁니다. 저도 너무 어린 시절 이야기는 없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시대에 지방에서 벌어지는 그 소위 그 자전거 상인애들이 모여가지고 자전거를 만들거나 또 고치는 이런 쪽이 모여가지고 자전거 판매를 위해서 그 소규모 이런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양 가지고 경기를 벌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인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그 시대 때 필요한 그 자전거 부흥을 위해서 벌이는 고만한 정도의 게임을 그 이야기 내에서 끌어내고 바로 이끌어갔죠. 예. 도로를 달려보면 알지만 차가 내가 끌고 는 차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못 봐요. 인구수 때문이라고 그렇겠지만은 제가 그 다뤘던 시대의 이야기는 영동 인구가 20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5만 정도도 안 되는 인구들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차량들이 적겠습니까? 바로 그런 한적한 아스팔트 시골길을 맛보고 싶으면은 어디든 영동 주변을 저는 영동 전체를 다 소개하고 싶어요. 네,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주인공이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을 시작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다른 환경을 만나게 돼요. 그네들이 성장하는데 활용되어진 환경들을 보다 보면은 모양은 각각 다 다르지만 그 궁극의 목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대도 소화해내려고 애를 썼고 또 각 주인공이 개인적인 성장도 저기 만화 안에 이야기를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숨은 이야기랄 것도 없고 하여튼 뭐 또 이 어떤 그 다른 특별한 그 의도보다는 각각 환경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훑다 보면은 이렇게 시대를 이해하게도 되고 또 사람을 이해하게도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이런 어떤 그런 화두를 가지고 보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보십시오. 예. 첫 번째로 들를 곳은 영동중학교와 영동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은 작품 속에서 두 남자 주인공인 대한이와 영식이가 소속된 영동군 사이클부가 있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영동역에서 동쪽으로 100m 정도만 움직이면 나오기 때문에 찾기는 편합니다. 이곳은 대한이를 영동군 사이클부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사이클 선생님, 여주인공인 이주미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대한이와 입불을 놓고 시합을 벌이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영동중학교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영동고등학교가 건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을 뿐 사이가 완전히 막혀있진 않더라고요. 작품 속 묘사를 보면 두 학교 사이의 건물이 왼쪽에 배치된 것으로 그려져 있어서 작중 무대는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가 역에서 더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만화 속에서는 영동여자중고등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연역을 보면 1987년 영동여중과 영동여고가 폐교되면서 각기 영동중, 영동고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중 묘사와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인조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공착이 정말 좋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저쪽에 지금 보면은 축구 골대와 공이 좀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곧 있으면은 쉬는 시간이 돼서 학생들이 또 열심히 나와서 뛰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건물 하나를 놓고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왠지 고즈넉한 이 학교 공간에 오니까 그렇지, 나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라는 그런 기분이 갑자기 들기도 하네요. 영동중학교와 영동고등학교 뒤편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이 바로 삼봉천입니다. 영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크고 깊진 않지만 비교적 깨끗해서 물고기와 새들이 노니는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낮도 좋지만 저녁에 오면 노을이 져서 분위기가 또 근사합니다. 외가리는 지난번에 왔을 때에도 봤는데 이번에도 만나네요. 괜히 반갑습니다. 삼봉천을 끼고 동쪽으로 걷다 보면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다리 아래로 가게 됩니다. 사실 만화 속에는 철로 미장센이 곧잘 등장하고 자연스레 철로 아래의 굴다리도 자주 등장합니다. 작중에서 칼이라고 불리는 인물과 사이클 선수들의 경합 장면에도 굴다리가 등장하죠.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신 저 다리와 모습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영동 군내에도 철도와 도로가 만나는 곳은 꽤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제법 긴 경부선 일반 철도 다리로 좁히면 또 몇 곳이 안 되죠. 그리고 건달인 거포가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기에 비추어 보면 학교에서 아주 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조건도 있겠고요. 영동중학교와 영동고등학교 뒤편에 흐르고 있는 그 삼봉천을 따라서 쭉 걸어오시다 보면요. 바로 저렇게 뒤에 보이시는 굴다리가 등장을 합니다. 굴다리 하면 학창시절에 여러가지 학교폭력의 형태들이 등장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작중에서도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갈등과 충돌과 그리고 협박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나름대로 학교 뒤편의 굴다리라고 하면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여러가지 의미로 마찬가지 형태로 쓰였습니다. 저 뒤에 보시는 작품에서는 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형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바로 저 굴다리에서 대한이와 그 주변 인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갈등과 충돌을 겪었던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삼봉천을 건너 철길 방향으로 걸어봅니다. 바로 대한이가 어려서부터 자전거로 시합을 벌일 때 곧잘 등장하던 무대 황천고개로 가보기 위해서인데요. 작품 속에서는 대한이를 비롯해서 아이들이 집으로 가거나 할 때 철길을 직접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울 쪽 분들은 아마 그런 일이 많진 않으셨겠지만 지역에 살던 저 같은 사람들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곧잘 철로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땐 기차문이 수동이어서 기차에 매달려 가는 사람도 꽤 있었죠. 그러다 사고도 곧잘 났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철로를 직접 걸을 수 없게 꽁꽁 막아놨습니다. 철로에 진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를 살게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도 하죠. 이젠 철길에서 놀거나 통학하던 일은 말 그대로 기억 저편의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땐 공동묘지 사이에는 언덕길이라고 하는 비주얼을 찾아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헤맸는데요. 다급한 마음에 제가 배경 찾는 여행하면서 만화가 분께 직접 묻는 건 안 하려고 했는데요. 다급한 마음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만 조합한 배경 중에 위치를 힌트로 얻어서 다시 돌아다닌 결과 과수원을 지나서 만나는 언덕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찾아낸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의 길 이름은 영동 황간로, 바로 황천고개의 모델이 된 곳입니다. 서쪽으로는 영동읍사무소, 동쪽으로는 영동군 황간면의 광평리 마을회관 근처에 이르는 18.5k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영동 황간로의 언덕길입니다. 어떠신가요? 황천고개와 닮았나요? 황천고개는 작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 임팩트 때문에 오히려 기억이 좀 많이 남는 편이기도 한데요. 대한이의 시합이 마을에서 종종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양쪽에 그 무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으스스한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름도 그렇지만요. 그렇긴 한데요. 실제로 이 공간이 어디일까? 실제 공간은 어디일까라고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헤맸습니다. 결국
찾아낸 곳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제대로 못 찾을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공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도로가 새로 뚫렸어요. 영동 황간로라고 하는 다리란다. 도로가 이렇게 뚫리면서 예전의 모습은 이미 없고 다만 비슷한 풍경은 좀 남아있습니다. 고갯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만 그 작중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버려진 그 공동묘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버려지다시피 한 무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닌데 어쨌든 영동 황간로 쪽을 보시다 보면은 이곳이 황천고갯길이겠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영동 황간로 쪽에서 바라본 영동 군 풍경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영동 황간로 거의 끝자락 다 오면 있는 매천 삼거리에서 꺾으면요 용두공원로라고 하는 길이 나옵니다. 용두공원로에는 공원과 더불어서 군민운동장이 있는데 대한이가 트랙을 달릴 땐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왠지 이런 쪽에서도 달려봤음직하죠. 와인을 특산품으로 내세우는 곳답게 이곳저곳이 포도 관련한 조형물과 시설입니다. 포도 터널도 있고 와인 관련한 정보나 벽화도 있죠. 이 길을 다 지나면 그 끝에 드디어 영동역이 보입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작품 속 장면과는 똑같지 않지만요. 플랫폼의 형태도 이정표도 지금과는 좀 다르죠. 앞 시대를 무대로 하고 있음이 확 느껴집니다. 역시 큰 도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감각이겠지만 지하철 같은 거 닿지 않은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차역은 먼 곳, 큰 도시를 향한 몇 안 되는 창구입니다.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역을 통해 들고 나며 또한 좀 더 큰 곳을 바라봅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중요 인물들은 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죠. 영동역 지하 통로에는 이렇게 영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국악과 과일을 형상화한 부조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혹시 영동역에 들르시는 분 계시면 천천히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입니다. 대한이네가 있던 곳인데요. 작중에서는 읍내에서 십리길이라고 나옵니다. 초등학생이 40km 정도를 자전거로 오갔던 셈인데요. 이런 장거리 레이스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을 수 있었겠지요. 저도 어렸을 땐 멀미가 심해서 하루 왕복 20km 정도를 자전거로 통학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꽤 위험하게 다녀서 혼도 많이 나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지만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좀 더 반가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한이와는 달리 저는 근육이 붙진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작품 속 공간을 그대로 찾진 못했지만 지촌리에 닿았습니다. 지촌리의 세 마을 중 한 곳의 표석을 배경으로 잠시 쉬어갑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지촌리입니다. 지촌리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요, 작품 속에서 대한이네 집 그리고 이제 중화요리집 만리장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 집 뒤에 보시면은 작품 속에서 보시면은 그 뒷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뒷산이 있고요. 그곳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대한이는 비행사의 꿈을 꿉니다. 뭐 비행사가 되지는 않고 자전거 소년이 되었습니다만 말이죠. 대한이는요, 바로 이 마을에서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작가님이 사시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 작품 속에서 나왔던 풍경 그대로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수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왜 작품 속에서 그렇게 묘사가 되었는지는 잘 알 것 같아요. 네. 산세가 나름대로 있고 굉장히 깊습니다. 깊이 들어와야 돼요. 저수지 안쪽에서도 굉장히 깊이 들어와야지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호젓하고 분위기가 있어요. 산새 울음소리, 벌레 우는 소리, 이것도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마을 어디선가 방송 장비로 클래식을 틀어놓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어울린다고 해야 될까?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곳에서 클래식을 만나니까 그냥 퍼즐로 앉아서 계속 있고 싶어요.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듣자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바깥으로 조금 나오면 보이는 저수지 쪽에서는 꽤 구수한 가락이 들려옵니다. 마을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가 보지요. 어쨌든 물반 물고기 반이어서 낚시꾼 여러분이면 눈이 돌아갔을 법한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충북 영동의 두 큰 고갯길이죠. 도덕제와 도마령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덕제 쪽으로 향해서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요. 영동을 통해서 무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고갯길이에요. 무주 쪽으로 향하는 고갯길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좀 지나간 타이밍에 와도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 무주가 근처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도덕제는 상당히 높은 듯 하지만은 도마령보단 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높이는 있는 편이고요. 400m 정도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길을 통해서 도덕제를 간 다음에 도덕제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꺾어서 도마령으로 향합니다. 도마령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길의 끝에서 다시 영동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를 따라서 이 고갯길을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작품 속에서 대한이가 그리고 대한이를 비롯해서 사이클 선수들이 자전거로 넘는 길입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이 정도의 고갯길을 어떻게 자전거로 넘을 생각을 하지? 대단하다. 그 작품 속에서 보면요, 대한이의 허벅지 굵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 굵습니다. 그 근육 묘사를 좀 엄청 또 세밀하게 하셨어요. 그 굵기가 이해가 돼요. 이 고갯길을 자전거로 다닌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네, 지금부터 도덕제로 먼저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고갯길 운전은 과연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강원도 쪽에서 나름대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간만에 오니까 핸들을 잡은 손이 좀 긴장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마량은 도덕제보다 2배 높거든요. 도덕제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450m라고 하는 표식이 보이시죠? 참고로 지도 앱에서는 도덕제를 검색해도 잘 안 나옵니다. 이곳에 와보시려면요, 지금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도덕제입니다. 네, 충북 영동에서 무주를 잇는 고갯길인데요. 상당히 꼬불꼬불하죠. 그런데 이따가 보실 도마령 쪽이 한층 더 꼬불꼬불합니다. 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해발 450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높다고는 할 수 없는 고갯길입니다만, 그럼에도 충북 영동 쪽에 산들을 구경할 수 있는, 이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토 스팟입니다. 근데 겨울쯤에 왔을 때에는요, 겨울 좀 이제 약간 지나가고 있는 즈음에 왔을 때에는 풀들도 없고 눈도 조금 남아있고 해서 상당히 황량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산사진 찍긴 좋았어요. 저희 끄트머리집 갔을 때는 끄트머리집 가서 찍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기에서 사진 찍기는. 어쨌든 저 산 풍경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도덕제를 뒤로 하고 도마령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또 안 보면 서운해서요. 풀숲을 헤치고 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역시 좋네요. 도덕제는 사실 영동 쪽에서 오르는 길보다 정상에서 무주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조금 더 험난합니다. 자, 고갯길 꺾이는 거 보세요. 잠시 후 8시 방향입니다.
예, 용화양강로에서 이제 민주지산로 쪽으로 꺾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안내까지 도마령으로 직진입니다. 향합니다. 영동 남쪽 끝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뒤에 비해서 의외로 얌전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의 도로를 막히하기 좋은 느낌이기도 하죠. 의외로 앞에 트럭이 페이스메이커 노릇을 해줘서 심심하지 않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앞서 달리던 차도 빠지고 나니 정말 혼자 달리는 기분이 되었는데요. 얌전한 길은 여기까지. 민주지산 휴양림만 지나면 이제 정말 본격적입니다. 비디오 속도를 조금 줄이고 길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아찔하죠? 무슨 서킷 같은 느낌이에요. 저 나름대로 안전운전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괜히 좀 신이 나서 달리게 되더라고요.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는 이렇게는 운전 못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급커브 주의하세요 라고 떠드는 소리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주차장은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도마령 표식이 보이죠? 해발 800m. 이곳이 도마령이라고 하는 표식이 또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상용정이라는 정자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또 있습니다. 근데 높이가 다르죠? 해발 840m. 그럼 올라가 봐야겠죠? 결국 또 산행입니다. 헉헉 소리가 민망한 지경입니다. 네, 도마령에 와 있습니다. 도마령 위에 있는 상용정이라고 하는 정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새소리 들리시나요? 아유, 도마령이 800m입니다. 해발 800m고 상용정은 그거보다 40m 더 위에 있어요. 고작 40m 차이긴 한데 계단은 좀 올랐더니 숨이 차네요. 아이고. 이곳이 도마령의 정상입니다. 도마령이라고 하는 그 말의 유래는 칼찬 무사가 말을 타고 넘었다라고 해서 도마령이라고 해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이 그 정상 가까이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꼬불꼬불한 길을 위에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각도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꺾어서 오는가 한 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그 풍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한눈에 커브길이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길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도마령을 정말 멋있는 도마령을 보고 싶으시면 사실은 겨울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가을 막 단풍이 질 때 그때 오시면은 훨씬 멋있는 풍경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름이 시작되는 여름 초엽이라서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길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게 조금 단점이네요. 잎이 조금 떨어지고 약간 좀 울긋불긋하거나 아니면 눈이 왕창 내리거나 그랬어야지 사실은 좀 더 멋있는 도마령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닌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도마령은 도마령이죠. 굉장히 멋있는 길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죠. 오늘의 막바지 일정입니다. 상용정에서 내려와 도마령을 천천히 구경하러 갑니다. 높은 고개는 여럿 있지만 이처럼 멋스러운 굴곡을 만나기는 쉽지 않지요. 이 길을 자전거로 오갔을 대한이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만요. 그래도 저 순간만큼은 그저 이 아름다운 풍경과 소리를 조용히 내 눈과 귀에 담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답니다. 길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네파란 세이버와 함께 이곳 영동에 한번 와보세요.
이게 이제 곧 7월에 나올지 8월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지금 헌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팔한 세이버는 영동이라는 그 경험되어진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쓴 거라면 지금 이 이야기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환경을 찾아다닌 거예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미지도 얻어오고 또 새롭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팔한 세이버 같은 경우는 자라는 환경 때문에 디테일했던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환경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뽑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들을 내 경험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이야기들이 이제 속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이야기가 이제 지금 준비하는 만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소짝이 왔다. 소쩍새를 우는 소리를 티읕 받침 소짝이 왔다의 제목이에요.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